1991년 봄, 강릉은 평온했습니다. 벚꽃이 막 피기 시작한 오후, 교복 차림의 학생들이 335 집으로 향하던 그 시간. 그러나 단 8분. 불과 8분 만에 두 여고생이 도시 한복판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1991년 4월 6일 오후 5시 25분, 강릉 시내의 한 정류장. 김은정과 박혜민, 두 여학생이 마지막으로 목격됩니다. 그곳은 시장과 주택가 사이에 붐비는 길목, 안전하다고 믿었던 공간이었습니다. 하지만 5시 33분 버스가 도착했을 때 그들은 이미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목격자도 비명도 발자취도 없었습니다. 정류장은 밝았고 사람도 많았지만 누구도 사라지는 순간을 보지 못했습니다. 8분의 공백. 이 짧은 시간 안에 두 소녀는 흔적 없이 사라졌습니다. 경찰은 즉시 수색에 나섰습니다. 정류장과 골목, 시장 지하 통로, 외곽 창고까지 샅샅이 뒤졌지만 가방, 교복, 신발 그 어떤 단서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트럭 목격담, 조직 개입설, 정비소와 외곽 도로까지 수사는 퍼져나갔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증거는 흐려지고 진실은 멀어졌습니다. 이 사건은 30년이 넘도록 미제로 남아 있습니다. 대낮, 번화가, 단 8분. 그 시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지금부터 1991년 강릉 여고생 실종 사건의 진실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따라가 보겠습니다. 사건 파일 1. 사라진 봄의 그림자. 1991년 4월, 완연한 봄 기운이 강릉의 바닷바람을 따라 스며들던 계절이었습니다. 20살을 코앞에 둔 소녀들의 맑은 웃음소리가 거리에 가득했죠. 꽃이 피고 동해 바다가 반짝이던 그 평화로운 계절에 강릉은 상상할 수 없는 그림자에 휩싸였습니다. 2명의 여고생이 단 한순간에 흔적도 없이 사라진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의 차가운 공기는 30년이 넘는 세월이 흘러도 여전히 우리의 기억 속에 얼어붙어 있습니다. 그 봄 강릉은 도시 전체가 들뜬 분위기였습니다. 고등학생들은 졸업을 앞두고 있었고 벚꽃이 흩날리는 교정은 학생들의 장난으로, 거리는 만화방과 분식집을 찾는 이들로 북적였죠. 모든 것이 평화로웠던 이 도시는 단 하루 만에 깊은 두려움과 의심이 가득한 곳으로 바뀌었습니다. 이 모든 미스터리는 1991년 4월 6일 오후 5시 25분 강릉 시내 중심의 한 버스 정류장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당시 저는 35의 젊은 수사관, 강원도지방경찰청 강력계 소속 박수동 형사였습니다. 현장 감식과 실종 수사 분야에서 막 잔뼈가 굵어가던 시절이었죠. 그날 강릉경찰서로부터 다급한 호출을 받은 건 저녁 7시 10분이었습니다. 여고생 2명이 동시에 실종됐다는 보고는 처음엔 단순 가출로 처리될 수 있는 흔한 신고처럼 들렸습니다. 하지만 보고를 받는 순간 그날 밤의 공기에는 형언할 수 없는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본능적으로 저는 이 사건이 평범하지 않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사라진 두은 17세 김은정과 18세 박혜민. 둘은 강릉 시내 인문계 고등학교에 다니는 단짝 친구였습니다. 성적은 늘 상위권이었고 학교 생활이나 가정에서 특별한 문제를 일으킨 적도 없었습니다. 가족들은 경찰에게 울먹이며 한결같이 말했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무단 가출할 이유가 전혀 없어요. 제발 찾아주세요. 그 간절한 눈빛은 저를 밤새 잠 못 들게 만들었습니다. 신고 접수 직후 경찰이 가장 먼저 찾은 곳은 두 소녀가 마지막으로 함께 머물렀던 강릉 시내 버스 정류장이었습니다. 오후 5시 25분 인근 분식집 주인이 두 학생을 봤다고 증언했죠. 그들은 학교 교복 차림에 흰 운동화를 신고 있었습니다. 김은정은 교복 치마 위에 회색 가디건을 걸쳤고 박혜민은 목에 하얀 머플러를 둘렀다고 했습니다. 그 모습이 세상에 남은 두 소녀의 마지막 공식 기록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마음 한편에 찝찝함을 애써 무시한 채 사건을 단순 가출로 접수했습니다. 1990년대 초반에는 여고생들의 가출 신고가 드문 일이 아니었으니까요. 하지만 다음 날 아침이 되자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두 학생 모두 집으로 돌아오지 않았고 친구, 친척, 학교 어디에도 단 한 통의 연락도 없었습니다. 저는 불안감과 함께 어두운 예감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특히 의아했던 특이점은 두 학생의 성격이었습니다. 일반적인 가출 소녀에서는 볼 수 없는 유형이었기 때문입니다. 김은정은 내성적이지만 꼼꼼했고 집안일을 돕는 성실한 아이로 소문나 있었습니다. 박혜민은 활달했고 부모와의 관계가 각별했습니다. 둘 중 누구도 충동적으로 집을 나설 가능성은 낮았습니다. 더군다나 두 명이 동시에 그리고 흔적 없이 사라졌다는 점이 강력계 수사관의 본능을 날카롭게 자극했습니다. 저는 곧바로 강릉 시내 전역의 버스터미널, 택시조합, 여관, 심지어 찜질방까지 빠짐없이 연락망을 돌렸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대답은 놀랍게도 같았습니다. 두 학생을 봤다는 목격자는 단 한 명도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CCTV도 휴대폰도 없던 시대, 오직 사람의 기억만이 유일한 단서였지만 그 기억은 빠르게 모호해지고 있었습니다. 시간은 쏜살같이 흘러갔습니다. 그날 밤 11시, 강릉경찰서는 사건을 단순 실종에서 특이 실종으로 격상하고 강력계 수사반을 꾸렸습니다. 저는 이 팀의 일원으로 두 여학생의 마지막 동선을 분단위로 되짚는 임무를 맡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시작은 너무나 조용하고 일상적이었지만 파고들수록 그 안에 낯선 그림자들과 어둠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사라진 두 소녀의 하루를 복원하는 지난한 과정에서 우리는 시간의 틈, 기억의 오류, 그리고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지워버린 흔적들을 하나씩 마주하게 됩니다. 1991년 4월 6일, 해가 지던 강릉의 거리는 평소와 다름없는 봄의 저녁이었습니다. 분식집에서는 튀김 냄새가 피어오르고 해안도로에는 젊은 연인들의 웃음소리가 가득했죠. 하지만 그 평화로운 도시의 중심부에서 두 소녀의 그림자가 서서히, 그리고 영원히 사라지고 있었다는 사실을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날 이후 수많은 밤을 경찰서 조명 아래에서 보냈습니다. 시간의 바늘을 거꾸로 돌려 그날 오후의 거리를, 버스 정류장을, 소녀들의 발자국을 상상하며 하나씩 조합해갔습니다. 그리고 곧 알게 됐습니다. 이 사건은 결코 단순한 실종이 아니었다는 것을. 사건 파일 2. 마지막 하루의 퍼즐. 사건이 벌어진 1991년 4월 6일 토요일. 그날 아침은 완벽하게 평범했습니다. 하늘은 맑았고 강릉 시내의 공기는 유난히 깨끗했죠. 봄 햇살이 교정의 벚꽃 위로 스며들고 등굣길 학생들은 느긋했습니다. 아무도 이 평범한 하루가 강릉이라는 도시의 기억에 지워지지 않는 날짜로 남게 되리라고는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김은정은 오전 7시 30분 늘 그랬듯 집을 나섰습니다. 어머니는 부엌에서 도시락을 싸주며 수학학원 끝나고 바로 들어오라 하고 당부했죠. 은정은 얌전하게 고개를 끄덕이며 신발을 신었습니다. 회색 가디건에 교복 치마, 흰 운동화. 여느 고등학생과 다를 바 없는 차림이었습니다. 반면 박혜민은 아침부터 활기가 넘쳤습니다. 평소보다 일찍 등교해 친구들과 운동장에서 이야기를 나누는 등 밝고 리더십 있는 그녀는 친구들 사이에서 인기가 많았습니다. 오전 8시 40분, 담임교사는 출석부에 두 소녀의 이름 옆에 출석이라고 표시했습니다. 이 기록이 그들이 학교에 무사히 도착했음을 보여주는 마지막 공식 흔적이 되었습니다. 오전 수업은 평온하게 흘러갔습니다. 하지만 점심시간 즈음부터 두 소녀의 행적에는 미묘한 어긋남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부들의 증언에 따르면 점심시간에 두 사람은 평소와 달리 함께 도시락을 먹지 않았습니다. 은정은 조용히 교실에 앉아 수학 문제집을 풀었고
개미는 2학년 교실로 올라가 다른 친구 몇 명과 웃으며 시간을 보냈다고 합니다. 그들 사이에 어떤 대화가 오갔는지, 누구를 만났는지는 아무도 정확히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오후 2시. 학교 수업이 끝났습니다. 김은정은 학원 가방을 들고 교문을 나섰습니다. 그녀의 계획은 명확했습니다. 수학학원에 들렀다가 집으로 곧장 돌아가는 것. 하지만 같은 시각, 박혜민은 친구들과 함께 학교 근처 분식집에서 자유 시간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가게 주인은 하얀 머플러를 한 혜민이 친구들과 떡볶이를 먹으며 즐거워하던 모습을 뚜렷이 기억했습니다. 이 증언은 두 소녀가 오후 2시 무렵까지는 각자의 일정을 따로 움직였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그런데 오후 3시 15분, 두 소녀의 동선이 다시 합쳐집니다. 학교 근처 문방구에서 두 소녀가 다시 함께 있는 것이 목격된 것입니다. 문방구 주인은 둘이 볼펜을 고르고 있었고 친구 사이처럼 편안해 보였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들이 어떤 이유로 다시 만났는지는 아직 명확하지 않습니다. 약속이었을 수도, 우연한 마주침이었을 수도 있죠. 하지만 그 만남 이후 두 사람은 나란히 걸어 번화가 쪽 버스 정류장 방향으로 향했습니다. 강릉 시내 중심가의 그 버스 정류장은 방과 후 학생들과 직장인들로 늘 붐비는 곳이었습니다. 오후 5시 25분, 인근 분식집 주인이 그들을 마지막으로 봤습니다. 두 소녀는 나란히 서서 버스를 기다리며 조용히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고 합니다. 복장이나 표정 모두 평범했고 긴장이나 불안의 흔적은 없었습니다. 마치 평소처럼 어디론가 함께 나들이를 가려는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경찰은 그들이 버스를 타고 어디로 갔는지 추적하기 위해 정류장을 지나는 총 7개 노선을 하나하나 확인했습니다. 당시 버스 기사 14명을 전원 조사했지만 그들을 봤다는 기사는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눈에 띄는 교복 차림의 하얀 머플러, 회색 카디건은 분명 특징적인 복장이었음에도 목격자가 없다는 사실은 수사팀을 혼란에 빠뜨렸습니다. 그날 저녁, 김은정의 학원에서는 끝내 출석하지 않았다는 보고가 올라왔고 박혜민 역시 오후 6시까지 집에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부모들은 처음엔 친구 집에 함께 있는 줄 알았지만 밤 7시가 지나도록 연락이 닿지 않자 불안감은 공포로 커져갔습니다. 휴대폰도 위치 추적도 없던 시절, 두 소녀는 단 한 번의 연락도 남기지 않은 채 흔적이 끊겼습니다. 저는 다음 날 아침 두 학생의 시간별 동선 기록을 바탕으로 표를 작성했습니다. 7시 30분 집 출발, 8시 40분 학교 도착, 오후 2시 각각의 행적, 3시 15분 제외, 5시 25분 정류장에서 마지막 목격. 그 사이, 오후 3시 15분에서 5시 25분 사이 약 2시간 10분이라는 뚜렷한 공백이 존재했습니다. 그 130분 동안 그들이 어디에 있었는지, 누구를 만났는지, 어떤 대화를 나눴는지는 지금까지도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그 공백의 시간은 마치 어둡고 긴 터널 같았습니다. 우리는 시간의 입구와 출구는 알지만 그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는 모릅니다. 누군가는 그 틈을 노려 그들을 데려갔고 그 순간은 아무런 흔적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두 학생의 마지막 하루를 복원하는 작업은 단순한 실종이 아닌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만든 틈이 숨어 있었기 때문에 사건의 본질을 파악하는 열쇠였습니다. 그날의 시간표에는 누군가의 치밀한 계획이 끼어들어 있었습니다. 사건 파일 3. 공포로 물든 도시. 4월 7일 일요일 아침, 전날의 맑은 하늘과는 달리 잔잔한 먹구름이 깔려 있었습니다. 밤새 연락이 닿지 않자 두 가정의 부모들은 이른 아침 경찰서를 찾아왔습니다. 어머니들의 얼굴에는 밤샘의 초조함과 절박함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얘가 집을 나갈 애가 아니에요 라는 반복되는 말 속에는 단순 가출로 치부할 수 없는 절박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당시만 해도 실종 사건은 지금처럼 정밀하게 대응하지 못했습니다.
24시간이 지나야 공식 실종으로 분류되는 경우가 많았고 CCTV나 휴대폰 위치 추적도 없던 시절이었죠. 그러나 이 사건은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특이 실종으로 격상되었습니다. 2명의 여고생이 동시에 버스 정류장이라는 공개된 장소에서 흔적 없이 사라졌다는 점이 결정적이었습니다. 우리는 즉시 강릉경찰서 강력계와 합동으로 수사팀을 꾸렸습니다. 수사의 첫 단계는 마지막 목격지인 버스 정류장 주변 탐문이었습니다. 정류장 주변에는 분식집, 사진관, 잡화점, 문구점, 그리고 소규모 주택가가 이어져 있었습니다. 경찰은 오전 9시부터 상가 주인과 인근 주민 50여 명을 대상으로 일제히 탐문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의외였습니다. 보았다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두 소녀가 오후 5시 25분경 정류장에 함께 있었다는 사실은 분식집 주인의 증언이 유일했죠. 눈에 띄는 복장으로 대로변에서 사라졌는데 아무도 보지 못했다는 사실은 우리를 혼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다음으로 우리는 버스 노선을 집요하게 추적했습니다. 정류장을 지나는 7개 노선 기사 전원에게 사진을 보여주고 시간대별로 학생들을 본 적이 있는지 확인했지만 기사들의 기억은 흐릿했습니다. 일부는 비슷한 학생을 본 것 같다고 했지만 구체적 증언은 없었습니다. 이때부터 수사는 버스에 타지 않았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기 시작했습니다. 정류장 맞은편에는 인적이 드문 좁은 골목이 있었습니다. 버스 대신 누군가의 차량을 타고 사라졌다면 목격자 없이도 충분히 가능했습니다. 당시 정류장에는 CCTV가 없었기 때문에 이 가설을 입증할 직접 증거는 없었지만 수사의 방향은 점점 의도적 개입의 가능성으로 옮겨갔습니다. 오전 11시 우리는 두 소녀의 가방과 소지품 목록을 확보했습니다. 김은정의 책가방에는 수학 문제집, 필통 등 평범한 물건만 깔끔하게 들어 있었지만 박혜민의 지갑에는 5,000원가량의 현금과 간단한 화장품, 그리고 접힌 메모지가 있었습니다. 메모지에는 민수 033-283-9721이라는 낯선 이름과 전화번호가 적혀 있었는데 이 전화번호의 주인을 찾는 일이 곧 수사의 첫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정오 무렵 학교에서도 협조가 시작됐습니다. 담임교사, 친구들, 학원 관계자들을 전부 불러 두 소녀의 성격과 최근 주변 관계를 파악했습니다. 김은정은 내성적이고 원만한 학생이었고 박혜민은 외향적이었지만 가정사나 학교 생활에서 특별한 문제는 없었습니다. 수사반의 분위기는 미묘하게 갈라졌습니다. 단순 가출 아니겠냐는 의견과 두 명이 동시에 흔적도 없이 사라진 건 계획이다라는 의견이 팽팽하게 맞섰습니다. 저는 처음부터 누군가 개입했다는 생각을 버릴 수 없었습니다. 평소와 다름없는 하루에 두 명이 동시에 사라진 것은 우연이 아닌 계획에 가까웠으니까요. 오후 2시 강릉 일대 경찰서와 협조망을 구축해 터미널, 여관, 심야 상점 등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전수조사가 시작됐습니다. 강릉은 관광지 특성상 외부인 출입이 잦았기에 당일 강릉으로 들어온 관광버스 14대와 승용차 300여 대의 출입 기록도 조사 대상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1991년은 번호판 조회 시스템이 자동화되지 않았던 시절이라 모든 차량 기록을 수기로 보관된 장부를 밤새도록 넘기며 하나씩 대조해야 했습니다. 그날 저녁 8시 강릉 시내에는 초조와 공포가 빠르게 번지기 시작했습니다. 여고생 2명이 버스 정류장에서 사라졌다는 소문은 삽시간에 퍼져나갔죠. 학교에서는 긴급 학부모 회의가 열렸고 학부모들은 아이들을 집까지 직접 데려다주기 시작했습니다. 분식집, 문방구, 사진관 등 상가에서도 서로의 기억을 재확인하며 웅성거림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평범했던 도시의 일상이 서서히 뒤틀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밤 10시 다시 버스 정류장에 섰습니다. 가로등 아래로 봄비가 조금씩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자리는 낮과는 전혀 다른 차갑고 낯선 공기를 뿜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오가는 붐비는 시간,
5시 25분에 두 소녀가 아무런 저항 없이 사라졌다는 것은 누군가 정확한 시간과 장소를 알고 있었거나 혹은 그들을 유인할 만한 모종의 관계가 있었다는 뜻이었습니다. 4월 8일 아침, 사건 발생 이틀째, 우리는 수사를 본격적인 강력사건 절차로 전환했습니다. 강릉시 전역에 실종 전단이 배포됐고 방송국과 신문에도 긴급 보도가 나갔습니다. 경찰은 시민 제보 전화를 받기 시작했지만 학교와 지역사회는 깊은 불안에 휩싸였습니다. 강릉은 더 이상 평화로운 바닷가 도시가 아니었습니다. 두 소녀의 실종은 도시 전체를 하나의 거대한 수수께끼 속으로 끌어들였습니다. 사건 파일 4. 이본과 발자국이 가리킨 이도적 게임. 사건이 발생하고 나흘째 되던 4월 10일 아침, 수사 상황은 짙은 안개 속을 헤매는 것과 같았습니다. 한문 수사는 더 이상 새로운 목격자를 찾지 못했고 사건 당일 버스와 차량 추적에서도 뚜렷한 성과가 없었습니다. 강릉 시내는 불안과 의심으로 숨막히는 듯했고 신문에는 연일 강릉 여고생 2명 실종, 나흘째 수색 중이라는 제목이 실리며 수사팀에 대한 압박을 더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두 소녀의 자의적인 이탈, 즉 가출이라는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지 못한 채 단 하나의 물리적 증거도 확보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수사팀 전체가 극심한 피로와 절망에 빠져갈 무렵 드디어 이 사건의 본질을 가출해서 범죄로 완전히 전환시키는 결정적인 물리적 단서가 발견되었습니다. 그때 한 통의 다급한 전화가 수사본부로 걸려왔습니다. 신고자는 강릉 외곽의 주택가에 사는 62세 여성 김순자 씨였습니다. 그녀는 아침 산책 중 평소 인적이 드문 산책로와 인근 밭 사이에 떨어진 하얀 리본 한 조각을 발견했다고 말했습니다. 형사님, 산책하다가 이상한 걸 봤어요. 교복에 다는 그런 리본 같았어요. 긁게 묻혀 있었는데 그냥 느낌이 너무 불길했어요. 나는 곧바로 현장으로 향했습니다. 현장은 마지막 목격지였던 버스 정류장에서 약 1.2km 떨어진 외곽 마을의 좁고 외진 길목이었습니다. 한쪽은 밭, 한쪽은 낮은 산자락이 이어지고 있었고 가로등조차 드문드문 설치된 곳이었습니다. 아침 안개가 옅게 깔린 그 길 위에서 우리는 작고 하얀 리본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리본은 진흙에 살짝 묻어 있었고 길가의 마른 풀 사이에 걸려 있었습니다. 재질과 형태는 학교 교복에 사용하는 면직물 소재의 머리끈, 리본과 거의 일치했습니다. 리본의 발견은 수사팀에게 일말의 희망이자 동시에 절망의 시작이었습니다. 우리는 즉시 가족에게 확인을 요청했습니다. 김은정의 어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리본을 받아들었고 이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맞아요. 우리 은정이가 머리 묶을 때 쓰던 거예요. 새로 사준 지 얼마 안 됐어요. 이 작은 하얀 천 조각은 두 소녀가 스스로의 의지로 움직인 것이 아님을, 그리고 이 외곽 길목까지 누군가의 의도적인 개입이 있었음을 명백히 입증하는 최초의 물증이었습니다. 실종 수사에 불과했던 사건에 드디어 범죄라는 무거운 이름이 붙여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리본이 발견된 현장 주변, 흙길 위에서는 더욱 충격적이고 결정적인 단서가 발견되었습니다. 우리는 리본의 위치를 중심으로 반경 30m를 꼼꼼히 살폈습니다. 비가 내린 후 촉촉하게 굳은 흙길 위에는 명확한 두 가지 종류의 발자국이 찍혀 있었습니다. 하나는 학생용 운동화 자국, 크기와 형태로 봐서 실종된 여고생들의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그리고 그 옆으로는 성인 남성의 것으로 보이는 구두 자국이었습니다. 발자국은 길 옆밭 뚝길에서 시작해 산자락 쪽으로 이어져 있었고 마치 누군가 나란히 혹은 앞서거니 뒤서거니 걸어간 듯 일정한 간격으로 찍혀 있었습니다. 이는 두 소녀가 이 외진 곳을 혼자 걸은 것이 아니라 성인 남성과 동행했거나 강제로 끌려갔음을 강력하게 시사했습니다. 우리는 즉시 현장을 폴리스라인으로 둘러싸고 감식을 시작했습니다. 감식반은 발자국의 깊이와 방향을 정밀하게 측정했습니다. 남성 구두 자국의 길이는 약 275mm로 평범했지만 수사팀의 눈을 사로잡은 것은
구두 자국의 굽 형태였습니다. 구두의 오른쪽 굽이 바깥쪽으로 심하게 기울어진 비정상적인 마모 형태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오래된 구두가 아니라 걸음걸이에 습관적인 결함이 있거나 특수한 직업이나 환경 때문에 생긴 특이한 마모일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즉, 발자국을 남긴 남자의 신체적 특징을 유추할 수 있는 결정적인 식별 표시, 일종의 범인의 서명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발자국이 버스 정류장과는 전혀 관련 없는 낮은 산길로 이어지는 인적 드문 외곽 루트였다는 사실에 주목했습니다. 학생들을 이곳으로 데려왔다는 것은 범인이 이 지역 지리에 익숙하며 치밀하게 이 경로를 선택했음을 의미했습니다. 발자국은 곧 길의 끝, 즉 외곽 도로와 맞닿는 지점에서 멈춰 있었습니다. 이는 두 학생이 이 지점에서 차량에 탑승했거나 혹은 차량이 이 길목까지 들어와 그들을 태워갔음을 강력하게 시사했습니다. 4월 11일, 조사 방향은 명확히 바뀌었습니다. 단순 실종이나 가출 가능성은 완전히 배제되고 타인의 개입에 의한 강제 실종을 전제로 한 강력사건 수사 체계로 전환됐습니다. 강릉 외곽의 도로, 창고, 농로, 산책로까지 전 구간에 대한 수색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경찰과 군 병력 100여 명이 투입됐고 도시는 이제 이 사건에 깊이 휘말려 들어갔습니다. 이제 수사는 발자국의 끝이 가리키는 사라진 차량을 추적하는 단계로 나아가게 됩니다. 사건 파일로 트럭의 그림자. 리본과 발자국이 발견된 지 이틀째 되는 4월 12일 아침, 이 단서들은 사건의 성격을 완전히 가출해서 범죄로 뒤바꿔 놓았습니다. 조사본부는 강릉 외곽 지역 전체를 대상으로 차량 동선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두 여고생이 스스로 그 외곽 길목까지 1km 넘는 거리를 걸어갔다고 보기에는 상식적으로 납득이 어려웠습니다. 무엇보다 목격자가 없는 정류장에서 사라진 정황 자체가 차량 개입의 가능성을 강하게 시사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발자국이 끝나는 지점은 사람의 왕래가 뜸한 외곽 도로와 맞닿아 있었습니다. 이는 두 학생이 이 지점에서 누군가에게 강제로 혹은 유인되어 차량에 태워 이동했을 가능성이 가장 유력하다는 뜻이었습니다. 저희는 1991년이라는 한계 속에서 사람의 기억에 의존해 사라진 그림자 차량을 추적하는 지난한 싸움을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먼저 그 외곽 길목을 통과했을 가능성이 있는 차량을 확인하기 위해 인근 주민들의 기억을 집요하게 수집했습니다. 그 길은 평소 농사꾼들이나 어쩌다 지름길로 사용하는 곳이라 차량 통행량이 현저히 적었습니다. 바로 그날 저녁, 그 길을 지나간 사람은 드물었지만 한 농장 주인이 사건의 진실에 빛을 던졌습니다. 저녁 무렵이었어요. 해가 뉘엿뉘엿 넘어갈 때쯤 트럭 한 대가 길을 천천히 지나가는 걸 봤습니다. 평소에 잘 안 다니는 길인데 이상하게 눈에 띄더라고요. 그는 트럭의 색깔이 짙은 남색이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소름 끼치는 진술을 덧붙였습니다. 트럭이 지나갈 때 적재함 쪽이 아닌 운전석 뒤편으로 보이는 곳에서 사람 그림자가 잠깐 비쳤다고 말입니다. 짧은 순간이었지만 트럭이 단순한 화물 운반 중이 아니었음을 설명하는 증언이었습니다. 이 증언을 바탕으로 우리는 곧바로 인근 정비소와 운송업체를 돌며 남색 1톤 트럭의 등록 내역을 샅샅이 조사했습니다. 1991년 당시엔 CCTV도 자동 번호판 조회 시스템도 없었기 때문에 차량 수사는 곧 발품과 인내의 싸움이었습니다. 강릉 시내와 외곽을 포함해 약 70여 대의 남색 트럭이 등록되어 있었고 그중 실질적으로 외곽 농로를 자주 이용하는 차량은 20여 대로 좁혀졌습니다. 우리는 그 20대의 차주들을 하나하나 찾아가 운행 기록을 대조하고 목격자 진술을 확인하며 심지어 차량 상태까지 면밀히 조사했습니다. 조사팀의 피로는 극에 달했지만 두 소녀의 생사가 걸린 문제였기에 쉴 수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강릉 외곽의 한 소규모 정비소에서 마침내 결정적인 증언이 나왔습니다. 정비소 주인은 며칠 전
남색 트럭 한 대가 뒷문 쪽이 긁힌 자국이 있어 수리를 맡겼다고 진술했습니다. 며칠 전에 남색 트럭 한 대가 왔었어요. 뒷문 쪽이 긁힌 자국이 있어서 수리해달라고 하더군요. 운전자는 중년 남자였고 말수가 적었어요. 번호판은 잘 기억 안 나지만 차 뒤에 운수라고 흐릿하게 적혀 있었어요. 정비소 주인은 수리 날짜를 4월 8일, 즉 사건 발생 이틀 뒤라고 정확하게 기억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것은 수리 내역이었습니다. 뒷문 안쪽 패널이 외부 충격이 아닌 내부에서 강하게 눌리거나 발길질을 당한 듯한 흔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마치 갇힌 사람이 필사적으로 문을 열려고 몸부림친 것처럼 말이죠. 농장 주인이 봤다는 사람 그림자와 이 차량 내부 손상은 섬뜩하게 연결되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접촉 사고가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즉시 운수라는 이름을 단 트럭을 수배했고 그 운수업체에서 등록된 남색 트럭 한 대를 특정했습니다. 차주는 43세의 남성 최영석. 지역에서 과일 운송을 하며 생계를 이어가던 인물로 겉보기엔 평범하고 조용했지만 그가 운전하는 트럭은 이미 범죄의 그림자를 짙게 들이우고 있었습니다. 나는 수사팀과 함께 최영석의 자택을 찾아갔습니다. 낡은 단독주택 앞마당에 주차된 남색 1톤 트럭은 겉보기엔 여느 화물차와 다를 바 없었습니다. 최영석은 경찰의 방문에 당황한 기색을 보였지만 담담하게 조사에 응했습니다. 그날은 그냥 집 나르고 돌아온 것뿐입니다. 여고생, 본 적도 없어요. 그의 진술은 간결했지만 어딘가 메마르고 차가운 느낌을 주었습니다. 우리는 곧바로 차량 감식에 착수했습니다. 트럭의 적재함 내부와 바닥, 그리고 문제의 뒷문을 정밀히 조사했습니다. 1990년대 초의 과학 수사는 미약했지만 단 하나의 증거라도 놓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감식관으로부터 희미하지만 결정적인 증거들이 보고되었습니다. 첫째, 트럭의 뒷문 안쪽 패널과 틈새에서 미세한 하얀색 면직물 섬유 조각 몇 점이 채취됐습니다. 이 섬유는 실종된 여고생들의 교복 와이셔츠나 박혜민이 착용했던 하얀 머플러의 섬유와 일치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둘째, 트럭의 적재한 바닥 먼지 속에서 운동화로 보이는 희미한 발자국이 발견됐습니다. 비가 온 후 진흙이 묻은 신발로 올라탔을 때 남는 특유의 무늬였습니다. 우리는 이 발자국이 외곽 길목에서 채취한 학생용 운동화 자국과 패턴이 유사하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비록 완벽한 동일성을 단정하기는 어려웠으나 두 흔적이 같은 사람의 신발에서 나왔을 높은 개연성을 제시했습니다. 이 발견은 수사팀 내부에 강한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정류장 외곽길 남색 트럭. 사건의 흐름이 마침내 하나의 견고한 쇠사슬로 이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트럭은 단순한 운송수단이 아니라 두 소녀를 납치한 범죄의 핵심 매개체였습니다. 최영석은 일관되게 무관함을 주장했고 우리는 확정적 증거 부족으로 그를 장기 구금하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수사팀은 트럭이 지나간 다음 목적지를 찾는데 모든 역량을 집중했습니다. 우리는 최영석의 트럭이 4월 6일 저녁 어디로 이동했는지 목격자와 운행 시간표를 통해 다시 한번 역추적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조사 도중 뜻밖의 장소가 부상했습니다. 강릉 외곽을 지나 인근 군부대 근처에 있는 버려진 정비창고. 그곳은 1980년대 말에 폐쇄된 후 인적이 끊긴 완벽하게 고립된 공간이었습니다. 일부 주민들은 밤에 가끔 그 길로 트럭 불빛이 스쳐 지나간 걸 본 적이 있다고 증언했습니다. 수사팀은 그 정비창고로 향했습니다. 잡초가 무성한 진입로를 헤치고 들어선 폐쇄된 창고. 안은 오래된 기계와 녹슨 철골만이 남아 있었지만 마당에는 최근의 타이어가 지나간 자국이 선명했습니다. 타이어 자국의 폭과 패턴을 최영석의 트럭 타이어와 대조했고 이는 동일한 규격임이 확인되었습니다. 그리고 창고 내부 구석진 곳에서 흙과 오염 물질이 묻은 여성용 손수건 조각이 발견됐습니다. 이 손수건은 아마도 누군가 저항하거나 급하게 이동하는 과정에서 떨어뜨린 것으로 추정되었습니다.
트럭의 증거가 가리킨 이동 경로의 끝자락이 바로 이 창고였던 것입니다. 나는 그 버려진 창고의 차가운 바닥에 서서 이 모든 증거가 가리키는 진실의 무게를 느꼈습니다. 리본에서 시작된 실타래는 외곽길을 지나 남색 트럭을 거쳐 이 암흑의 창고까지 이어졌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그들이 창고에 도착한 이후의 행적, 그리고 두 소녀의 생사였습니다. 트럭의 그림자는 사라졌지만 그 그림자가 남긴 흔적은 계획적인 범죄임을 확실하게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사건 파일, 6 증언의 균열, 시간의 어긋남 8분의 진실. 수사가 남색 트럭이라는 구체적인 물리적 단서와 용의자 최영석에게 집중되던 시점, 우리는 또 다른, 그러나 가장 변하지 않는 단서, 바로 시간에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1991년, 우리의 유일한 무기는 발품과 증언, 그리고 그 증언들을 엮어낼 시간 기록지뿐이었습니다. 실종 사건에서 시간은 언제나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사람의 기억은 흐릿해지고 왜곡되고 조각날 수 있지만 사건 발생 시점의 정확한 시간 흐름은 모든 것을 드러내는 조용한 목격자입니다. 이 사건의 핵심 미스터리는 4월 6일 오후 5시 25분 정류장 목격 이후 트럭이 외곽길로 이동한 5시 40분경 사이의 짧은 15분에 숨겨져 있었습니다. 짧다면 짧지만 두 소녀의 생사가 결정되었을지도 모를 결정적인 시간이었습니다. 우리는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 모든 목격자들의 진술을 분 단위로 재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경찰서의 지도 위에는 시간대별 목격 지점들이 핀으로 꽂혔고 우리는 그 핀들 사이의 간극, 즉 시간의 공백을 메우는 작업에 돌입했습니다. 첫 번째 증언자는 분식집 주인이었습니다. 그녀는 두 소녀가 정류장에서 나란히 서 있는 모습을 5시 25분쯤 봤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수사팀이 가게의 시계를 확인한 결과 시계는 5분 정도 느리게 맞춰져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즉, 실제 목격 시간은 5시 30분 전후일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5분이라는 사소한 오차. 하지만 이 5분이 정류장과 외곽길 사이의 논리적 연결을 완성하는 중요한 퍼즐 조각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 증언자는 정류장 맞은편 잡화점 주인이었습니다. 그는 분식집에서 학생들이 나오는 걸 봤다고 진술했지만 구체적인 시간은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해가 막 넘어갈 때였고 시장에서 손님이 한꺼번에 몰려 정신이 없었다고 했습니다. 그의 기억은 시간이 아닌 당시에 분주했던 분위기에 기반하고 있었죠. 시간의 정확성을 담보하기엔 부족했지만 그는 두 소녀가 정류장 주변에 잠시 머물렀음을 재차 확인해 주었습니다. 세 번째 증언자는 당시 그 골목을 지나던 고등학생이었습니다. 그의 진술은 범행 시점의 정확성을 높이는 결정적인 단서였습니다. 그는 5시 30분쯤 정류장에서 조금 떨어진 골목 입구에서 트럭 문이 철컥 닫히는 소리를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그 소리는 매우 인상 깊었고 평소 조용한 골목이었기에 철제 문이 닫히는 소리가 도드라지게 들렸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그의 증언이 가진 중요성을 깨닫고 현장에서 소리 발생 지점을 재현해 보았습니다. 그 결과 정류장에서 외곽길로 이어지는 짧은 골목의 중간 지점, 즉 인적이 가장 드문 곳에서만 트럭 문 닫히는 소리가 또렷하게 들릴 수 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트럭이 골목에 진입해 뒷문을 연 뒤 소녀들을 태우고 문을 닫은 시점이 5시 30분이라면 분식집 주인이 본 시간 5시 25분과도 불과 5분 차이로 정황상 완벽하게 일치했습니다. 우리는 그 5분 사이의 골목 안에서 모든 일이 벌어졌을 가능성을 확신했습니다. 소녀들이 정류장에 도착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누군가에 의해 유인되어 트럭이 기다리는 골목으로 인도된 것입니다. 하지만 수사팀을 혼란스럽게 만든 것은 네 번째 증언자였습니다. 정류장 근처 상가에서 근무하던 여성은 그날 학생 2명이 5시 40분쯤에도 정류장에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만약 그녀의 말이 사실이라면 트럭이 5시 30분에 소녀들을 태웠다는 시나리오는 완전히 무너지게 됩니다. 우리는 그녀의 진술을 면밀히 검토했습니다.
그녀가 기억하고 있는 5시 40분은 어디에서 비롯된 것일까? 우리는 그녀의 퇴근 시각을 조사했고 그날은 5시 30분에 조기 퇴근을 했다는 동료들의 증언을 확보했습니다. 즉, 그녀는 퇴근 후 버스를 타기 위해 정류장에 잠시 머물렀던 다른 학생들을 실종된 두 소녀와 혼동했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그녀의 기억은 시간의 흐름이 아닌 자신의 행동에 맞춰 왜곡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 증언을 배제하고 앞선 세 증언을 중심으로 시간대를 재구성했습니다. 이제 흐름은 명확했습니다. 17시 25분경 정류장 목격, 17시 30분경 골목 진입 및 탑승, 17시 35분경 외곽길 진입. 이 모든 흐름은 정확히 10분 안에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누군가 치밀하게 시간과 공간을 계산해 움직인 겁니다. 수사가 시간의 퍼즐을 맞춰가던 그때 사건의 성격을 단순한 강제 납치에서 계획적 유인으로 바꾼 결정적인 증언이 다시 등장했습니다. 그것은 사건과 직접 관련이 없어 보였던 시장 상인 한 명의 진술이었습니다. 그 상인은 처음엔 무심코 지나쳤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뉴스에서 계속 여고생 실종 사건이 나오자 자신의 기억을 되짚어 보았다고 했죠. 그는 그날 5시 15분쯤 정류장 근처에서 소녀들과 비슷한 복장의 학생 2명이 중년 남성과 함께 걸어가는 걸 봤다고 말했습니다. 이 진술은 두 소녀가 정류장에 도착하기 전부터 이미 용의자와 접촉하고 있었음을 시사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가 묘사한 남성의 특징이었습니다. 남자는 구두 한쪽이 땅에 끌리는 듯 오른쪽으로 기우뚱거리는 특이한 걸음걸이를 가졌다고 했습니다. 나는 이 진술을 듣자마자 온몸에 전율을 느꼈습니다. 수사팀은 즉시 외곽길에서 발견된 남성 구두 자국의 감식 스케치와 이 걸음걸이를 대조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소름 끼치도록 일치했습니다. 외곽길에서 발견된 구두 자국은 오른쪽 굽이 바깥쪽으로 심하게 마모된 패턴을 보이고 있었고, 이는 상인의 진술과 정확히 맞아떨어졌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걸음걸이 습관이라는 지극히 개인적인 신체 특징이 물리적 증거와 목격자, 진술을 통해 동시에 입증된 것입니다. 이는 용의자 최영석이 트럭을 몰고 와 강제로 납치한 것이 아니라 직접 두 소녀에게 접근하여 어떤 방식으로든 그들을 유인했다는 사실을 명백히 보여주었습니다. 최영석은 정류장 근처에 트럭을 세워둔 채 특유의 걸음걸이로 두 소녀에게 다가갔을 것입니다. 그는 그들에게 신뢰를 주거나 속여서 붐비는 정류장이 아닌 인적이 드문 골목으로 유도했습니다. 그리고 그 골목 어딘가에서 대기하고 있던 트럭에 두 소녀를 태운 것입니다. 유인 탑승 이동으로 이어지는 치밀한 계획 범행의 전모가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나는 수사본부의 화이트보드 앞에 섰습니다. 시간대별 증언, 지도, 트럭의 동선, 리본 위치, 발자국 위치 모든 정보를 하나의 라인으로 잇자 한 가지 패턴이 뚜렷하게 드러났습니다. 이 사건은 우발적이 아니라 철저히 계획된 범행이었고, 그 계획의 중심에는 최영석이라는 남자의 트럭과 특이한 걸음걸이가 있었습니다. 시간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사람의 기억은 흔들렸지만 시계바늘과 땅 위의 발자국은 정확히 그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방향이 가리키는 곳에는 두 소녀의 생사를 좌우한 8분의 어둠이 응축되어 있었습니다. 사건 파일 7 조직의 그림자와 수사의 벽, 미제의 늪. 사건이 발생하고 한 달이 지나도록 두 소녀의 행방은 묘연했습니다. 용의자 최영석은 모든 증거가 자신을 가리키는 상황에서도 묵비권과 일관된 부인으로 일관했습니다. 우리는 그가 단순한 개인 범죄자가 아니라 배후의 조직으로부터 비호를 받고 있음을 직감했습니다. 수사는 이제 강릉 시내의 어두운 이면, 지역 사회의 깊은 곳까지 침투해야 하는 험난한 싸움으로 진입했습니다. 경찰 정보망을 통해 입수한 첩보는 섬뜩했습니다. 두 소녀의 실종에 강릉 인근을 무대로 활동하던 흑룡파라는 소규모 조직이 연관되어 있을 수 있다는 정황이었습니다.
흑룡파는 1980년대 후반부터 화물 운송업과 사채업을 겸하며 지역 상권을 장악해왔고, 그들의 활동 범위는 최영석이 운송업을 했던 지역과 우리가 발견한 폐 정비 창고 근처와 겹치고 있었습니다. 최영석의 트럭 중 일부가 이 조직의 물류 차량과 동일한 규격이거나 때로는 조직 소유의 차량이라는 정황까지 포착되었습니다. 수사팀은 흑룡파를 정면으로 겨냥했습니다. 조직과 연계된 것으로 의심되는 정비소, 물류 창고, 심지어 조직원들이 드나들던 유흥업소까지 샅샅이 탐문하고 잠복했습니다. 하지만 돌아오는 것은 철저하고 조직적인 침묵과 외면뿐이었습니다. 정비공들은 마치 입이라도 맞춘 듯 최영석이라는 이름은 들어본 적도 없다, 남색 트럭은 흔하다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창고 주변 주민들은 저희를 피하며 아무것도 못 봤다는 말만 되풀이했습니다. 그들의 눈빛에는 공포가 서려 있었죠. 이는 단순히 경찰을 피하는 것을 넘어 조직의 보복을 두려워하는 명백한 공포였습니다. 우리는 조직의 두꺼운 장막이라는 거대한 벽에 부딪힌 것입니다. 이때부터 수사팀은 내외부적으로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수사팀이 조직 쪽으로 칼끝을 겨눌 때마다 내부의 수사 기밀이 알 수 없는 경로로 언론에 흘러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조직원들은 경찰의 움직임을 미리 알고 잠적했고, 심지어 조직에 대한 잠복 수사 계획까지 언론을 통해 보도되는 황당한 일도 벌어졌습니다. 경찰 내부의 누군가가 조직과 연결되어 수사를 방해하고 있다는 끔찍한 의혹이 수사팀 전체를 짓눌렀습니다. 외부 압력도 거셌습니다. 지역 유지, 정치인, 심지어 당시 경찰 고위 간부들까지 나서서 확실하지 않은 첩보에 매달려 지역 사회를 불안하게 만들지 말라, 괜히 건드려 좋을 것 없는 조직에 힘 빼지 말고 단순 실종으로 종결하라는 압박을 가했습니다. 이 압력은 두 소녀의 생사보다 지역 사회의 안정이라는 명분 뒤에 숨어 수사팀의 목을 조여왔습니다. 가장 치명적인 방해 공작은 증거와 기록의 소실이었습니다. 조직원들에 대한 잠복 수사 기록 중 일부가 알 수 없는 이유로 사라졌고, 최영석의 트럭에서 채취된 섬유 조각이나 발자국 사진의 보존 상태가 미흡하다는 보고가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결정적인 제보를 해주려던 사람이 조직원들에게 위협을 받은 후 돌연 연락을 끊고 잠적한 일도 있었습니다. 이는 조직적인 힘이 수사팀의 손과 발을 묶고 있음을 명백히 보여주었습니다. 우리는 최영석의 금융거래나 통화 기록을 통해 조직과의 연결고리를 입증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1990년대 초의 수사 기술로는 조직의 돈 세탁 경로를 추적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했습니다. 모든 거래는 현금으로 이루어졌고, 사용된 전화번호는 조직원들 사이에서 빈번하게 바뀌었습니다. 기술적 한계가 조직의 범죄를 은폐하는 완벽한 방패가 되어준 것입니다. 결국 물적 증거가 아닌 상황 증거만으로는 최영석을 기소하고 장기 구금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는 보강 수사 요청과 함께 참고인 신분으로 풀려났습니다. 그는 풀려나는 순간 경찰서 복도에서 우리를 향해 미소 지었습니다. 그 미소는 너희는 나를 절대 잡을 수 없다는 오만함과 조롱이 섞인 것이었습니다. 조직의 비호 아래 그는 법의 경계선을 유유히 빠져나간 것입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수사는 더욱 깊은 늪으로 빠져들었습니다. 사건 직후의 목격자들은 기억이 흐려졌고, 조직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두려움은 더욱 커져서 아무도 입을 열려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조직의 그림자에 손을 뻗을수록 그림자는 더 멀리 밀려났습니다. 최종적으로 수사팀은 조직의 실체와 사건의 연결고리를 입증할 직접적인 물적 증거를 확보하는 데 실패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유괴나 실종 사건이 아니라 지역 사회의 부패와 구조적인 문제와 깊이 맞닿아 있었고, 1990년대 초반의 수사력으로는 그 거대한 벽을 넘을 수 없었습니다. 두 소녀의 생사조차 확인하지 못한 채 이 사건은 경찰 역사의 뼈아픈 미제 사건으로 분류되었습니다. 우리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지만 현실의 벽은 너무나 높았고 조직의 그림자는 너무나 짙었습니다.
사건 파일 8 에필로그 세월 미제 그리고 멈춰버린 8분. 수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강력의 수사팀은 조직의 그림자를 끝내놓지 않으려 30일이 넘는 시간 동안 발버둥쳤습니다. 용의자 최영석 가명은 풀려났지만 우리는 그가 사건의 중심에 있음을 확신하고 그의 주변을 맴돌았습니다. 당시의 모든 기술과 인력을 동원해 조직원들의 동선을 추적했고 트럭과 창고를 샅샅이 다시 뒤졌습니다. 하지만 흑룡파의 조직적인 은폐력은 우리가 상상했던 것 이상이었습니다. 그들은 마치 지하로 스며들듯 흔적을 지워버렸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목격자들의 기억은 점점 흐릿해졌고 사건을 두려워하던 제보자들은 조직의 압박이나 외부의 위협에 못 이겨 하나둘 연락이 끊기고 잠적했습니다. 조직의 핵심 인물들은 외지로 몸을 숨겼고 일부는 이름까지 바꿔 신분 세탁을 시도했습니다. 그들을 추적할 수 있는 결정적인 단서가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수십 장의 상세 보고서를 남겼고 수백 번의 회의를 거듭하며 마지막 퍼즐 조각을 맞추려 했지만 결국 조직과 사건을 잇는 직접적인 연결고리를 찾는 데 실패했습니다. 두 소녀의 생사 또는 소재를 확인할 수 있는 물적 증거를 확보하지 못한 채 수사는 한계를 맞이했습니다. 결국 이 사건은 경찰 역사의 뼈아픈 미제 사건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미제 사건의 모든 의문은 오후 5시 25분부터 5시 33분까지의 단 8분에 응축되었습니다. 5시 25분. 정류장. 회색 카디건과 하얀 머플러를 두른 두 여학생이 마지막으로 목격된 시각입니다. 5시 33분. 그들이 타려던 버스가 정류장에 도착했을 시각. 하지만 그들은 버스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이 단 8분 사이 목격자는 없었고 저항 소리도 증거도 그리고 두 소녀의 흔적도 도시 한복판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8분은 라디오에서 노래 한 곡이 채 끝나지 않을 시간입니다. 그 시간대는 퇴근길 직장인과 하교하는 학생이 겹치는 강릉 시내에서 가장 붐비는 시간이었습니다. 주변 상가에는 환하게 불이 켜져 있었고 거리를 지나는 차량과 사람도 적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단 한 사람도 두 소녀가 유인되거나 강제로 이동하는 모습을 목격하지 못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우발 범죄가 아니었습니다. 누군가의 치밀한 계획 혹은 두 소녀가 도저히 거부할 수 없는 예기치 못한 함정이 이 8분 동안 완벽하게 작동했던 것입니다. 그 시간 동안 도심의 소음과 인파는 오히려 범행의 배경이 되어 주었고 사람들의 무심한 시선은 범죄의 방패가 되어 주었습니다. 우리가 풀어야 할 수수께끼는 바로 이 시간의 공백 안에 숨어 있습니다. 그 사이 세상은 변했습니다. 1990년대 초반엔 없던 CCTV, GPS, DNA 감식 기술이 이제는 수사의 기본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사건 당시에는 그런 것들이 없었습니다. 그 시절의 수사는 오직 사람의 기억과 발품, 그리고 수사관의 직감에 의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그 기억은 흐려졌고 단단했던 발자취는 바람에 쓸려 사라졌습니다. 기술적 한계와 조직의 은폐라는 두 가지 거대한 벽이 이 사건을 미제로 만들었습니다. 이 사건은 그렇게 공식 수사 기록 속으로 서서히 사라져갔습니다. 보고서는 먼지 쌓인 서류 더미 속에 보관되었고 사건은 미제라는 차가운 이름 아래 한쪽 서랍에 밀려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사건은 결코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날의 8분, 그리고 두 소녀의 이름은 여전히 많은 이들의 기억에 아프게 남아 있습니다. 30년이 넘는 세월이 흐른 지금, 강릉의 정류장에는 고화질 CCTV가 설치되어 있고 시장 골목은 환하게 불이 켜져 있습니다. 그날 두 소녀가 사라졌던 골목에는 이제 커피숍이 들어섰습니다. 관광객들은 아무것도 모른 채 그 길을 오가지만 당시 사건을 기억하는 이들은 그곳을 지날 때마다 무의식적으로 걸음을 멈추곤 합니다. 시간은 흘렀지만 가족들의 시계는 1991년 4월 6일 오후 5시 25분에 멈춰 있습니다. 정류장 옆 오래된 벚나무 아래에는 작은 표지석 하나가 조용히 세워져 있습니다. 1991년 봄,
이곳에서 사라진 두 소녀를 기억합니다. 누군가는 매년 그 앞에 조용히 꽃을 놓고 갑니다. 그들에게 시간은 여전히 그날 멈춰 있습니다. 나는 형사로서 수많은 사건을 맡아왔습니다. 하지만 정류장에 서 있던 두 소녀의 뒷모습, 트럭의 그림자, 그리고 아무도 모르는 8분의 기억은 매년 봄마다 나를 다시 과거로 끌어당깁니다. 만약 그날 정류장에 CCTV가 있었다면, 만약 단 한 명의 증인이 조직의 위협을 무릅쓰고 조금만 더 용기를 냈다면, 만약 조직의 그림자를 조금만 더 빨리 쫓아냈다면, 우리는 지금과 다른 결말을 맞이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역사는 만약으로 바뀌지 않습니다. 다만 그때의 한계가 지금의 책임으로 이어질 뿐입니다. 이 사건은 여전히 미제로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종결이 아니라 유예입니다. 당시의 수사 기록은 디지털화되어 콜드 케이스로 다시 검토되고 있으며, 현대의 과학 수사 기술, 특히 DNA 재감식이나 디지털 기록, 추적 등을 통해 새로운 실마리를 찾기 위한 노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건의 진실은 어딘가에 시간의 경계 속에 남아 있습니다. 단지 우리가 아직 거기까지 닿지 못했을 뿐입니다. 벚꽃이 피는 계절, 나는 다시 정류장 앞에 섭니다. 그곳엔 언제나 두 소녀의 뒷모습이 있습니다. 그들은 늘 같은 자리에서 시간의 경계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여전히 묻습니다. 그 8분 동안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이것이 1991년 강릉 여고생 실종 사건. 시간이 멈춘 8분의 이야기, 그리고 여전히 끝나지 않은 우리의 숙제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